잔칫날의 모욕. 잔칫날 아침, 박정임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도시락 상자와 떡, 생선전, 잡채가 가지런히 담긴 그릇들이 탁자 위에 줄지어 있었죠. 그녀는 50년 전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처럼 손끝 하나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정성껏 해야지. 내 칠순인데 대충 할 순 없잖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전 부친 냄비를 닦아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평생의 친구 이순자가 도와주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임아, 이 나이에 이렇게 정성 들이면 탈나. 내 잔치지만 손님이 오는데 어찌 대충 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정임의 눈가에는 잔잔한 기대가 스쳤습니다. 아들 현수, 며느리 서진, 손주들 모두 모이는 날.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풍선과 현수막, 박정임 여사 칠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입구를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시선은 늘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자리 이쪽이에요. 손님들 들어오십니다. 정임은 천천히 무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생 많았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울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정임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정임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복 받으세요.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 맛을 칭찬했습니다. 이 떡갈비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정임은 자랑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보다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식이 절반쯤 흘렀을 때 서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칠순이자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턴 저희 부부가 그 집을 꾸미고 관리할 예정이에요.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 절차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현수 오빠가 정리 다 했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습니다. 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정임의 말이 끝나자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구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러나 서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해 둔 듯 차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쉬실 곳은 마련되어 있어요. 며칠 호텔에 계시다가 새 집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준비된 문장을 읊듯 말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며 사람들의 얼굴이 뒤섞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잔치 음식 냄새,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그 자리에 냉랭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내밀며 확인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서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음이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회관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남은 음식 냄비와 빈 접시만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홀로 식탁 위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뒤에서 현수가 따라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내 길은 내가 알아요.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젖은 구두 속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정임의 칠순잔치는 끝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축하 대신 배신으로 마무리된 밤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였네요. 하지만 끝은 아니겠죠.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녀의 지난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곧 시작될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 무너진 집과 남겨진 사람들. 며칠 뒤 박정임은 낡은 시장 건물 뒤편의 좁은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엔 묵은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천장 한쪽이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오래된 전기난로는 간신히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둘러쓰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집을 떠나 이런 곳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임아, 여기 있었구나. 문이 열리며 이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데서 어쩌려고 이래. 호텔로 가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긴 그래도 내가 익숙한 냄새가 나죠. 순자는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순자야. 칠순잔치가 내 인생 마지막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국을 덜어주며 말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하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정임은 잠시 웃으며 하늘이 본다고 사람 마음이 달라질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익숙한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아니세요? 어디 아프셨어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쉬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반가워하며 떡을 건넸고 그녀는 고맙다며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가족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저녁이 되자 정임은 빈 점포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그녀가 분식집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유리문에는 먼지가 켜 있었고 간판에 박정임 분식이라는 글자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식용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임은 둘러보다가
주방 한켠에 남은 낡은 국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 국자 덕에 집도 사고 아도 공부시키고 그 며느리 만나게 했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국자를 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입구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정임 분식 새로 오픈합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순도 넘으신 분이 다시 하신대?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잖아. 정임은 새 식탁을 닦으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님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단골 아주머니 한 명이었고 둘째 날은 시장 배달 기사 2명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옛 학생이 된 청년이 와서 어릴 때 떡볶이 먹던 집 기억나요라며 웃었습니다. 정임은 손끝으로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보다 맛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 청년은 아니요. 이 맛 맞아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분식집 불을 끄고 나면 정임은 방으로 돌아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곤 했습니다. 당신, 나 잘 버티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죠. 하지만 나 아직 안 끝났어요. 며칠 뒤 이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사 시작했다며? 고생은 줄었어? 아직은 손님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손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나아요. 순자는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대로 살 거예요? 그 집, 그 돈, 다 그 여자한테 그냥 넘기게? 정임은 대답 대신 작은 금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아직 아무도 모르는 내 남은 삶이에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정임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땅 계약서, 오래전 투자 증서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다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이 버림받아도 가진 게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낡은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네, 혹시 김도윤 씨 맞나요? 예, 예전에 제 아들이 소개해줬던 부동산 일하시는 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정임 여사님이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일이 좀 생겼어요. 오래된 일들을 정리하려고요. 그녀의 말끝엔 새로운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빛이 줄지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 떡볶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조용하게, 천천히.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임은 낮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세며 오래된 계약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속에서 정임은 조용히 세상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재산의 움직임. 박정임은 새벽부터 서류 뭉치를 들고 김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종이 가방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은 번화한 상가 건물 8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신도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정임 여사님 맞으시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류 검토해 보니 보통 땅이 아니시던데요. 정임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남편이랑 모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었겠지만 땅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지금 개발 예정지 근처입니다. 곧 가격이 급등할 거예요. 정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팔면 손해인가요? 지금은 기다리면 돈이 됩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시면 눈치 못 채고 사가는 사람들 많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조용히 티 안 나게 조금씩 정리해요. 며칠 뒤 도윤은 그녀의 이름을 숨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서류상 대표는 다른 인물이었고 실질 소유자는 오직 정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계좌로 모든 거래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작은 투자회사로 보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도윤은 그녀의 요청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정임은 낮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거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떡볶이 냄비가 끓고 손님들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서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분식집 안에는 늘 라디오가 흘렀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인근 부동산 급등 전망.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던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나는 조용히 가야지. 한편 윤서진은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식당 TV로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입은 변함이 없네요. 순자는 TV를 끄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는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당신 걸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국을 저었습니다. 그래야 내 계획이 더 단단해지죠. 며칠 뒤 도윤은 보고서를 들고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이 중 한 필지는 윤서진 씨가 투자한 회사에서 사들이려 합니다. 정임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한빛개발이요. 대표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실질적 주주는 서진 씨로 추정됩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내가 그 회사 땅을 사주면 되는 거죠. 도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신다고요? 팔 게 아니라?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팔면 끝나죠. 사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녀는 한빛개발의 일부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외국계 투자펀드 명의였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기자들 앞에서 새로운 사업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대규모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어요. 그러나 정임은 그 부지의 실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그 사이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분식집이 점점 번창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네요? 그저 손이 바빠서요. 그녀는 미소로만 대답했지만 밤마다 은밀히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과정을 보며 점점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내 삶의 마지막 회계 정산이죠. 시간이 흐르며 윤서진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속엔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주변 시세는 급등 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정임에게 보고했습니다. 곧 거품이 터질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밑을 빼야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거래를 정리하고 일부 자금을 지역 복지재단으로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위해 여성 창업자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보던 정임은 식은 국밥을 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림자는 짙어지죠. 밤이 깊자 정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계약 해제 준비.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욕심이 부푼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 되죠.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두운 도시를 향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윤서진의 집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그게 단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손끝엔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내와 상처가 서서히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고 세상은 아직 그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윤서진은 고급 오피스 건물의 회의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번쩍이는 빗방울이 회의실 조명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당당한 미소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지역 개발의 중심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자신감에 이끌렸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불안이 깔려 있었다. 최근 몇 주 사이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며 대출금 상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서진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새 프로젝트로 모든 걸 만회하려 했다. 이번엔 완벽해. 절대 실패할 리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한편 도윤은 정임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사님, 한빛개발이 이번에 대출을 크게 받았습니다. 담보는 예전 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이에요. 정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땅 아직 제 이름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예전에 법인 명의로 바꿔두셨죠. 지금 그들이 담보로 잡은 건 이미 해지된 땅입니다. 정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네요. 그녀는 도윤에게 세밀한 지시를 내렸다. 모든 거래 계좌를 정리하고 복지재단 쪽 기부 계약을 발효하세요. 그리고 순자에게 문서 하나 맡겨야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마지막 단계군요. 그래요. 이제 불필요한 걸 정리할 때죠. 그날 저녁 정임은 순자를 시장 통로 끝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이게 내 유언장이에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았다. 아직 그렇게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 정임은 잔잔히 웃었다. 복수에도 품격이 있어야 해요. 끝을 정리해야 그게 완성되죠.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윤서진은 기자들을 불러 대규모 계약 체결식을 준비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회자가 박수를 유도했다. 오늘 한빛개발과 은행 간의 대출 및 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됩니다. 서진은 당당히 무대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박현수가 어색한 미소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차갑게 말했다. 괜찮아.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해. 그녀는 손을 뻗어 펜을 건넸다. 현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러나 그 서류의 한 페이지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담보로 명시된 부동산의 등기번호가 실제와 달랐다. 정임은 이미 일주일 전 그 땅의 등기권을 말소해 두었고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계약 체결 이틀 뒤 은행 본점에서 긴급 공문이 날아왔다. 담보해지 확인, 대출 회수 절차 즉시 진행. 그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서진은 사무실에서 그 공문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 그 땅은 우리 명의였잖아.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등기부등 본상 이미 타법인으로 이전됐습니다. 거래 시점은 3달 전이에요. 3달 전? 그때 그 노인네. 서진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그 시각 정임은 시장의 분식집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빛개발 담보 부실로 인해 대출금 전액 회수 통보 대표 윤서진 책임 논란. 순자는 놀란 듯 라디오를 껐다. 정임아, 그거 당신이 한 거지? 정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요. 욕심이 제 발을 잡은 거예요. 다음 날 언론에는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무명의 여성사업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다. 기사엔 이름이 없었지만 사진 속 그림자 하나가 정임의 실루엣과 닮아 있었다. 서진은 그 기사를 보고 손에 든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이야? 며칠 후 한빛개발은 부도 처리됐다. 은행은 자금 회수를 위해 현수 명의의 집과 차량을 압류했다. 현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법원 계단에 앉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 말씀을 한 번만 들었어도. 그의 눈가에는 후회가 번졌다. 정임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결국 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법이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끝내야죠. 그래야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비에 젖은 거리를 바라봤다. 자동차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며 흔들렸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 이상해요. 조금만 가지면 될 걸 꼭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유리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봤죠? 나 이제 정말 끝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을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집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바깥의 빗소리가 그 음악 위로 포근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세상은 한 탐욕의 끝을 목격했고 한 노년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박정임은 시골의 한 언덕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보리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멀리서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작고 오래된 흙집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입가에는 오래된 평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일은 다 끝났죠? 예, 여사님. 기부금 이체 완료됐습니다. 재단 쪽에서도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법인도, 계좌도, 서류도 다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까? 정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름보다 마음이 남을 때가 됐어요. 며칠 뒤 그녀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해질녘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소란스러웠던 날들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고요해졌네요. 내가 원하던 세상이 이런 거였나 봐요. 그날 오후 순자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 정임은 웃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보단 나아요. 여긴 새도 나보고 인사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친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요즘 도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복지재단 얘기로 뉴스마다 떠들썩해. 정임은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됐죠. 그 돈이 누군가에게 밥 한 끼라도 되면 그게 내 위로예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소식 들었어요? 네. 사업부도 이후로 파산 신청했대요. 남편도 병원에 있다더군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쌍하네.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자기 욕심이 자길 망친 거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일어나겠죠.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임은 창문을 열고 멀리 어둠 속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한데 섞여 평온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 이제 정말 편해요. 당신이 떠난 뒤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차를 몰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이런 데까지 웬일이에요. 이제 여사님이 없으니 사무실이 허전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이름으로 일하세요. 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다시는 혼자 울지 않겠다고. 정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울 일 없어요. 이젠 내 마음도 집도 다 비웠으니까요. 도윤이 떠난 뒤 정임은 편지를 몇 통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옛 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글씨 하나하나에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네요. 그날 밤 순자가 다시 찾아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임아, 당신 이제 정말 편히 살아도 돼. 이젠 아무도 당신 괴롭히지 않아.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이제야 내 잔치가 끝났네요.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창문 밖에서 반딧불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그 집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정임아. 이제 정말 쉬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테이블 위엔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젠 그 배움을 세상에 돌려줄게요. 그 짧은 글귀가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흔적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분식집 앞에서 박 사장님 떡볶이 맛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하늘엔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집 지붕을 물들이며 마지막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복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의 품격과 마지막 자존심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김도윤은 정임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화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름보다 마음이 남을 때가 됐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도윤은 복지재단의 사무실에 앉아 회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정임 기념재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부금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이제 그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젖은 하늘 아래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사님이라면 이런 풍경을 좋아하셨겠죠. 그는 매달 재단이 지원하는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마을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누구예요? 한 아이가 복지관 벽에 걸린 초상화를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너희가 밥 먹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구나.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정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지 은퇴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지혜였다는 것을. 그는 가슴속에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잇겠다고 약속했지. 그럼 내 방식으로 해야지. 며칠 뒤 재단 이사회에서 새로운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박정임 여사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이름이 남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는 손길이에요.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제안은 자연스럽게 철회되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시장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정임의 분식집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엔 정임네 떡볶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떡볶이를 한 접시 시켰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맛 변하지 않았네요. 가게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하시던 분한테 배웠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셨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골목을 나서자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사님 잘 계시죠?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재단의 신입 직원들과 함께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전부예요. 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정임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사람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래요. 그는 그 글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재단은 더욱 활발히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장학금이 늘었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윤은 늘 정임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보다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걸 해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강연 영상은 인터넷에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분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겨울이 오기 전날 도윤은 다시 한번 정임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창문마다 하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여사님, 약속 지켰어요. 당신 뜻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 음악은 정임이 즐겨 듣던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스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이어갈게요, 여사님.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젊은 박정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그녀가 남긴 철학으로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날 교도소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서진은 무거운 코트를 여미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병 너머에 초라한 남편 박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수척한 기색이 짙었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현수의 얼굴은 화려한 회의실 속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지금 그는 마치 모든 걸 잃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현수 씨 오랜만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짧은 인사 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낸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눈을 피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 지금은 작은 방에서 살아요. 재판 끝나고 나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히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그 웃음 속에서 피로와 자책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겠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원망조차 사치야. 우린 결국 같은 잘못을 했어. 당신은 탐욕이었고 난 비겁함이었지. 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약할 줄 몰랐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욕심낼 줄 몰랐고
잠시 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면회실 스피커에서 면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라는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서진은 급히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변호사 통해 받은 편지예요. 현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받았습니다. 봉투엔 박정임 여사님 유언장 발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현수야,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을 세울지를 보렴. 나는 널 용서한다. 현수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셨대. 서진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은 끝까지 그런 분이었죠. 그래도 난 아직도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 현수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봐야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유리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서진아, 이제 우린 뭘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죠.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유리벽이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벽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우리 둘 다 벌을 다 받으면 그때 다시 만나죠. 면회가 끝나자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올 때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수가 치료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출소하셨어요. 재단에서 치료비를 모두 대신 냈습니다. 재단이요? 박정임 기념재단이요. 대표님께서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건 맞아요. 여사님 뜻으로 운영된 곳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군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진 진짜 힘이 뭔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공기 속에 겨울 냄새가 짙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다시 세워볼게요. 그날 밤 서진은 재단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정임 기념관 건립 예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정임의 미소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내 시어머니였다는 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무너진 삶의 끝에서 비로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아침, 작은 시장 골목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간판에는 박정임 기념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날이 오다니 세상 참 달라졌네.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마음의 품격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박정임 여사님은 많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는 정임의 생전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웃는 얼굴, 시장 사람들과 나누던 인사, 그리고 작은 손으로 떡을 빚던 모습들. 그 장면들 속에 정임은 언제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윤서진과 박현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서진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크린 속 어머니의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저 떡볶이집 앞. 현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가 내 도시락 반찬까지 챙겨주셨죠.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오래된 미안함을 나누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정임이 쓰던 국자, 손수건, 낡은 장부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자보다 크고 욕심보다 오래 남는다. 서진은 그 글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편 도윤은 복지재단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관 뒤뜰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삽으로 흙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 나무 이름 뭐예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임나무예요. 봄마다 꽃이 피고 여름엔 그늘을 주는 나무예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매년 와서 물 줄래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기울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홀로 서서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액자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정임은 시장 앞 의자에 앉아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결국 이렇게 세상에 남으셨네요. 하지만 이건 기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저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뜻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그분이 이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서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야 그분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알겠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셨네요. 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 바람 사이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겠죠.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엔 떡볶이를 가져와서 여기 앉아볼게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니까요. 도윤은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기념관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유리창에 붉은 석양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임의 사진이 마치 미소 짓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풍겼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기념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박정임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순잔칫날 밤 가족들 앞에서 나를 내쫓은 며느리 건물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복수했습니다는 한 노년 여성의 삶을 통해 진짜 복수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박정임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미움이 아닌 품격과 따뜻함으로 세상을 되갚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소리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불의와 배신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임처럼 조용히 스스로를 다잡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삶의 승리자가 아닐까요? 이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품격으로 완성된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작품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박정임의 미소 같은 고요한 강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